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을 개편했습니다. 그동안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가 메시지 혼선을 빚는 모습이 여러 차례 드러났었는데 이를 조율하는 역할로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임명했습니다. 홍보수석은 김은혜 전 당선인 대변인으로 교체했습니다. 첫 소식 이기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처별 정책 조율을 위해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이 자리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임명했습니다. 이 수석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 산자부 차관을 역임한 행정관료 출신으로 대통령실은 국민과 정부, 대통령실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해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수석은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굉장히 아쉬워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며 당초 기치로 내건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는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큰 나라의 어떤 결정을 하거나 작은 결정을 할 때도 작은 생선을 구울 때처럼 섬세하고 신중한 자세로 정책들을 돌봐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임 석 달여 만에 홍보수석은 김은혜 전 의원으로 교체됐습니다. 언론인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선대위 공보단장과 이후 당선인 대변인도 역임하며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혀왔습니다.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잘 전하는 가교 역할을. 신인호 전 차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공석이 됐던 국가안보실 2차장에는 임종득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임명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2실 5수석 체제였던 대통령실은 앞으로 2실 6수석 체제로 운영됩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인사 개편에 대해 낮은 국정 지지율과 연관됐거나 문책성 인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비서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경호를 내일부터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저 울타리에서 끝났던 경호 구역도 최대 300m 밖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 사저 앞 시위대가 소음과 욕설을 넘어 최근에는 흉기까지 들이밀자 내놓은 조치입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선 오늘도 극우 유튜버들의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지난 16일엔 이곳에서 석 달 동안 시위를 벌이던 남성이 문 전 대통령 비서진 등을 흉기로 협박하다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왜 같은 걸로 그래? 작업하는데 와서 뭐라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난 작업 중인데. 대통령 경호처는 결국 평산마을 인근 경호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저 울타리까지였던 경호구역을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까지 넓히고 구역 내 검문 검색과 출입 통제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호처는 모의 권총과 커터칼 등 안전 위해 요소가 등장해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평산마을 과격 시위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글쎄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시위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지난 금요일 국회의장단과의 만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경호 강화를 제안하자 이를 수용한 겁니다. 이 시위가 점점 과격화해지고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경호처장에게 한번 현장 사정을 좀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주시는 게 좋겠다. 여야는 각각 국민통합 차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한다면서 엄정한 법 집행으로 후속 조치가 잘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경호구역이 확대된다 해도 집시법상 집회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어서 평산마을 내 과격 시위가 중단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이번 주는 민주당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호남에서 진행됐는데요. 조금 전 개표 결과가 나온 광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윤수 기자, 결국 호남의 선택도 이재명이었군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은 어제 전북에 이어 오늘은 전남과 이곳 광주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조금 전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이곳 광주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78.58%의 득표율로 21.42%에 머문 박용진 후보에게 압도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후보의 소감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라남도 그리고 광주 광역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높은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8명의 후보 중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누적 득표 기준으로 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장경태, 박찬대 후보가 1위에서 5위를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고민정 후보를 빼면 모두 친 이재명계로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이재명 대세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호남은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자 당심의 바로미터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오늘 결과로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승리를 굳힌 걸로 보이네요. 네, 민주당 지역 경선은 이제 다음 주 서울과 경기 지역만 남아있는데요. 전체 권리당원의 3분의 1 정도가 서울, 경기 지역이고 2차 국민 여론조사가 남아있어서 박용진 후보는 막판 대역전극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의 당원 동지들에게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십사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과거 전당대회에서도 호남 표심이 수도권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사실상 이 후보가 승리를 굳힌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 78.35%, 박용진 후보 21.65%를 기록 중인데요. 그래서 이제 관심은 이 후보가 2년 전 이낙연 전 대표가 얻었던 60%의 득표율을 넘어 70%가 넘는 최종 득표율을 유지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호남의 권리당원 투표율도 30% 수준에 머물면서 낮은 투표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최종 결과는 일주일 뒤 서울에서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어젯밤 부산 도심에서 광란에 질주를 벌인 20대 음주운전자가 시민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나자 직접 15km를 추격해 제압한 건데요. 잡고 보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오는 밤거리를 승용차 한 대가 좌우로 비틀거리며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과속 방지턱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 지금 차 열고 있어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아나던 승용차는 급하게 좌회전을 하더니 결국 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춥니다. 저쪽만 잡았어요. 저렇게 꺼내 있으니까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도주하던 차량을 뒤쫓아온 운전자가 사고를 낸 남성 운전자를 차량에서 끌어내 제압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 운전자는 20대 남성으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운전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습니다. 부산 사상구에서 먼저 승용차 충돌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는데 피해 운전자에게 쫓기는 과정에서 승용차 2대를 더 들이받았습니다. 사상 교과에서 1차 사고 나고 강변도로에서 차 2대 부딪히고 1차 사고 신고자가 신고를 했을 겁니다. 음주운전자는 15km 이상을 내달린 뒤 이곳 아파트 출입구 벽면을 들이받고서야 가까스로 멈춰 섰습니다. 사고를 당한 승용차 3대 탑승해 있던 5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남성을 조만간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9.11 희생자 유족들과 미국 뉴욕 시민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9.11 헌정박물관이 코로나 여파로 끝내 문을 닫았습니다. 그동안 박물관 도슨트로 활동해온 유족과 생존자들은 깊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심하게 뒤틀린 철제 빔과 납치됐던 비행기 창문틀은 테러의 가공할 충격을 짐작케 합니다. 주인 잃은 가방에서는 일확천금을 꿈꿨던 평범한 직장인의 일상을,
찢겨지고 그을린 방화복에선 더 살려야 한다는 소방관의 절박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2 weeks later, they found the coat, which was separated from his body. 뉴욕 맨해튼의 9.11 헌정박물관은 지난 2006년 문을 열었습니다. 9.11 테러 공식 사망자 숫자는 2,977명. 이들 중 일부의 사진이 벽면 양쪽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서는 희생자들의 유족과 테러 생존자 등 모두 350여 명이 박물관 도슨트, 그러니까 안내인으로서 자원봉사를 해왔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사라는 이 박물관의 모토를 위해서입니다. I was on the 69th floor of Tower 1, and when the plane hit and the building is shaking, the floor is rolling, and I'm feeling like I'm going to die. And 그런데 현지 시간 17일, 그날의 흔적과 기억을 뒤로하고 박물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피하지 못한 겁니다. 2019년 15만 명이던 방문객 숫자는 지난해 3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유일한 수입원이 크게 줄자 최근 2년 동안 건물 임대료도 내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악화됐습니다. After COVID, there were a lot of other demands, and unfortunately, they could not support this. 전시품 일부는 주립 박물관으로 옮겨질 예정이지만 사람을 잇는 역사는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습니다. But we need the people who come to this museum to be able to go home and tell all their friends, their family, their great-great-grandchildren the truth on what actually happened here. Because once we're gone, no one else is going to tell the world what actually happened here.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